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하병근입니다. 오늘 이 강연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2010년 12월에 출간된 비타민C 항암의 비밀에 실린 내용을 토대로 비타민C의 여러 작용과 비타민C 항암 작용의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비타민C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강연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댁으로 돌아가실 때 꼭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고 가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사진에 나오는 저 건물이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안병원입니다. 제임스 캔서 하스피럴이라는 안병원인데 저 건물에 지금 나 있는 저 창이 암 환자들이 투병하면서 바깥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창입니다. 그 내려다보는 그 맞은편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는데 벤치 몇 개가 놓여 있고 그 앞으로 날아가는 새를 손끝에 못 두고 서 있는 여인상이 서 있습니다. 여인상의 아래로 여인상을 받치고 서 있는 받침석이 있는데 그 받침석에 희망이라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내 생의 숱한 시련들을 겪어오면서 나는 단 한 번도 내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더 좋고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면서 이 글을 바칩니다.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데 안병원 앞에 마주하고 있는 여인상, 그 여인상 아래에 쓰여져 있는 이 글은 그 느낌이 사뭇 다르게 다가옵니다. 저 역시 제 생에 숱한 시련들을 겪어오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양의학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 좋게 할 약이 없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치료법을 찾았다. 이런 의미보다는 희망을 찾았다는 그 느낌, 거기서부터 투병의 의지가 생기고 삶의 의지가 생기고 그러한 추진력으로 저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비타민C 치료법이나 다른 어떤 치료법이 여러분들을 구할 수 있다. 그런 느낌보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희망을 찾았다는 그 느낌,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을 비타민C 치료법 거기에 국한돼서 듣지 마시고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치료법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투병하시고 그리고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이제 비타민C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비타민C가 우리들에게 제일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은 비타민C가 결핍되면 괴혈병에 걸리고 비타민C가 괴혈병 치료제라는 사실입니다. 괴혈병은 그 치료법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지금의 암질환보다도 더 무서운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전 인류를 위협하던 이러한 괴혈병으로부터 세상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계기는 1747년 영국 해군 군의관인 제임스 린드에 의해 시행된
비타민C 임상 실험으로부터였습니다. 제임스 린드는 12명의 괴혈병 환자를 2사람씩 6그룹으로 나누어서 6일간 치료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서는 사과 주스를 주고, 두 번째 그룹은 황산희석액, 세 번째 그룹은 식초, 네 번째 그룹은 바닷물, 다섯 번째 그룹은 오렌지 2개와 레몬 1를 주고, 여섯 번째 그룹은 마늘과 겨자씨를 비롯한 여러가지 물질들을 함유한 의약 페이스트를 주었는데, 오렌지 2개와 레몬 1를 준 괴혈병 환자가 괴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제임스 린드는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류의학은 제임스 린드의 이 임상실험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746년과 1747년에 영국에서는 괴혈병이 창궐했습니다. 이것이 제임스 린드가 1747년 괴혈병 임상실험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제임스 린드는 이 임상실험을 보고하고 그 보고서를 1753년에 발간합니다. 주류의학은 이러한 제임스 린드의 괴혈병 보고서마저 묵살합니다. 이러한 주류의학의 독마가 난 폐를 한번 살펴봅시다. 영국 해군은 그 당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무적 함대였습니다. 1780년에 영국 해군의 사상자를 한번 살펴봅시다. 함대에 승선한 영국 해군이 총 12,000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사망자가 1,600명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전쟁으로 인한 전사자는 60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1,540명이 괴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이 시기에 괴혈병 치료제가 제임스 린드에 의해 보고되었는데, 주류의학이 이를 묵살하면서 이 애꿎은 병사들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전쟁 한번 하지 않고 이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781년 영국 함대 의무감인 길버트 블레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괴혈병은 채소와 과일, 그 중에서도 특히 레몬이나 라임으로 예외 없이 예방하거나 완치될 수 있을 것이다. 길버트 블레인은 영국 웨일즈 왕성가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류의학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길버트 블레인이 제임스 린드의 임상실험 결과를 보고 이것을 공식 제기하면서 영국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1795년 영국 해군에 레몬 주스가 보급되게 됩니다. 1747년에 제임스 린드가 임상실험으로 괴혈병 치유를 보여준 지 반세기가 지난 후에 비로소 이 제임스 린드의 결과가 정론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때는 제임스 린드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2년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반세기에 걸쳐서 주류의학은 그 독마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그 임상실험을 해서 그 치료법을 보여준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제 주류의학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의 한마디에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세기 동안 괴혈병은 치료약을 두고도 치료할 수 없는 난치병이 되는 아이러니를 낳았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 비타민C 운동을 불러일으켰던 장본인이 라이너스 펄링입니다. 라이너스 펄링은
노벨 화학상과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시대의 석학입니다. 이 라이너스 폴링을 비타민C 세계로 인도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어윈 스톤입니다. 어윈 스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정관념의 타성과 도그마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논리와 명백한 증거 위에 더한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지금 앞으로 이야기해 드릴 비타민C 이야기들이 주류의학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과학적 증거가 없어서도 아니고 의학적 증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 증거 위에 더한 그 무엇,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비타민C 치료법이 환자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이렇게 변두리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소리가 세상을 올려야 합니다. 인류를 위협하던 괴혈병으로부터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계기가 단 2사람을 치유한 임상예였습니다. 지금 이러한 임상실험을 주류의학에 이야기한다면 주류의학은 그 결과를 애닉도털하다, 일화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류의학이 요구하는 임상실험의 전제 조건 중에 random selection, 환자를 무작위로 추출한다거나 double blind, 치료하는 의사나 치료받는 환자가 그것이 치료약인지 가짜약인지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중맹금법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류의학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임상 결과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불을 보듯 훤합니다. 예전에도 오렌지와 레몬이 괴혈병 치료제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비타민C 항암의 비밀에 적힌 비타민C가 항암제라는 이야기는 이미 반세기 이전부터 줄기차게 제기되어져 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라이너스 폴링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이 어윈 스톤입니다. 이 사람들이 비타민C가 항암제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지도 벌써 40여 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더 기다려야 주류의학이 비타민C 치료법을 환자들에게 전할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의학을 배우는 후학들에게 전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비타민C 치료법을 공부해 나가면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은 도서관으로 가서 비타민C 치료법 자료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의학 서적이나 의학 교과서에 이러한 비타민C 치료법이 소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세기 전에 그 의학들로 제가 돌아가서 그 치료법들을 살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49년에 한 의사가 소아마비가 유행하던 시절에 비타민C 치료법을 이용해서 소아마비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환자들을 구해내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널을 찾아 나섰는데 그렇게 찾은 저널의 뒷표지 전면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환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카멜 담배를 한 달 동안 피게 했을 때 그 목 안에 아무런 자극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카멜 담배가 안전하다. 이러한 취지로 의학 임상 실험이 소개되고 있었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많은 의사들이 카멜 담배를 핀다.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 광고를 보면서 반세기 후에 후학들이 지금의 의학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지금 이러한 광고를 보았을 때 받아들이는 충격, 그러한 충격으로 전해질 의학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들이 환자들에게 시술한 의학에
있지는 않을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반세기 전의 의학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카멜 담배가 안전하다고 얘기했던 의학의 모습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비타민C 치료법으로 소아마비에 빠져드는 환자들을 구해내었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단절 속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비타민C 치료법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이 바로 닥터 클래너입니다. 닥터 클래너는 1949년에 발표된 소아마비 논문과 더불어서 여러 바이러스 질환에 비타민C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닥터 클래너는 바이러스 질환을 비롯한 여러 질환에 비타민C가 강력한 치료제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린 사람입니다. 비타민C는 포도당을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포도당을 이용해서 4개의 효소가 차례로 작용하면서 동물의 몸에서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4번째 효소, 이 4번째 효소가 결핍되면서 비타민C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들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비타민C를 만들어낼까요?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체중 70kg인 사람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염소, 토끼, 쥐, 생쥐, 고양이, 암소가 있는데 이 왼편에 검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평상시에 만들어내는 비타민C 양이고, 오른쪽에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동물들을 스트레스 상황으로 몰아갔을 때 그때 이 동물들이 만들어내는 비타민C의 양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2g 정도 그 수준으로 비타민C를 만들어내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g을 넘어서는 그러한 많은 양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g에서 20g 사이의 비타민C가 동물의 몸에서 만들어져 나옵니다. 동물들 중에도 사람처럼 비타민C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동물들로는 영장류, 그리고 조류 중에서도 진화단계 최상위에 있는 새들, 기니피그, 무척주 동물, 곤충,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를 만들어내는 동물들 중에서도 이 비타민C를 심장에서 만들어내는 동물들이 있고 간에서 만들어내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양서류, 파충류, 조류 중에서도 하위단계, 이 하류 동물들은 비타민C를 신장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포유동물과 조류 중에서도 상위 단계의 새들은 비타민C 생산지를 신장에서 간으로 옮겨 보다 많은 비타민C 생산에 대비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비타민C 생성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다가 저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타민C를 생합성하는 과정 중에 활성산소가 상련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글루타치온이 소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간에서 비타민C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사람이 잃어버린 그 단계에서 활성산소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체내에서 대단히 중요한 항산화제의 하나인 글루타치온이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의 비타민C가 만들어지게 되면 인체에 산화 스트레스를 가하는 격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가져올 수 있다면 비타민C 생성 과정을 간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인체에 더 유익하다,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서
환경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비타민C를 자연물을 통해서 충분히 섭취할 수 없게 되었고, 환경은 예전에 비해 더욱 유해한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이었다면 이러한 비타민C 생성력 소실이 도움이 되었겠지만,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불이익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듯이 비타민C 전구체로부터 비타민C가 만들어질 때 과산화수소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생략하고 비타민C를 외부로부터 가져온다면 그것이 사람에게 더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강연에서 합연근 의학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제기했던 적이 없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합연근 의학론이라는 말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인간에게서 비타민C 생성력이 사라져 나간 배경은 비타민C 생합성 과정이 산화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런 결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비타민C가 만들어지는 최종 단계에서 과산화수소가 생겨나는데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글루타치온이 소모된다. 그런데 이 글루타치온을 아끼기 위해서 사람은 외부로부터 비타민C를 공급받고 글루타치온을 온전하게 유지한다. 동물들은 신장에서 비타민C를 만들어내다가 그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글루타치온을 왕성하게 만들어내는 간으로 비타민C 생산 공장을 옮긴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 사람에게서는 이보다 더 많은 양들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생산 공장을 없애버렸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비타민C 생성력 소실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 사진이 기니피그입니다. 사람처럼 비타민C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기니피그는 모르모트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60, 70년대까지 과학이 실험 동물로 애용했던 그런 동물입니다. 비타민C에 대한 연구는 이 기니피그를 대상으로 해서 대단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기니피그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후세로 전해지지 못하면서 지금 쥐를 가지고 예전에 했던 연구들을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전에 자신들의 연구가 기니피그를 대상으로 해서 이미 알려진 내용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학의 단절이 낳은 아이러니입니다. 하나의 치료법이 환자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의학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 이를 토대로 임상의학 연구가 진행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그 치료법이 환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비타민C 연구는 이미 기초의학 연구와 임상의학 연구에서 숱한 결과들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들이 환자들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니피그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이 쥐나 생쥐를 이용한 실험으로 반복되고 있고 임상의학 연구가 한 나라에서 시행되었던 게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었던 게 또 이 나라에서 시행되고 이러한 소규모 연구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환자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비타민C 치료법은 환자에게 적용할 단계이지
기초의학 연구나 임상의학 연구가 반복될 단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서 그 자료를 찾으면 왜 이러한 치료법이 환자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계속 기초의학 연구와 임상의학 연구가 반복되고 있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단 하나 모자라는 것은 대규모 임상 실험입니다. 그러한 실험을 이끌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타민C 치료법 연구에 그러한 자본을 만들어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치료법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져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강연을 하는 것도 그렇게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는 비타민C 치료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비타민C 용량 개념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일 권장량입니다. 비타민C 1일 권장량은 세계 대전에 나섰던 군인들이 비타민C 결핍증인 괴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하루 얼마만큼의 비타민C를 섭취해야 하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만들어졌던 용량 개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하루 60mg으로 고정되어 있다가 최근에 항산화제 개념이 도입되면서 남자는 하루 90mg, 여자는 하루 75mg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일 권장량은 이렇게 책정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보다는 훨씬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에 직면한 주류의학은 여기에 또 하나의 용량 개념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1일 상한 섭취량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타민C를 섭취했을 때 얼마만큼의 비타민C가 안전한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섭취하건 두 사람이 섭취하건 아니면 100명, 1000명이 섭취해도 모두 안전한 개념이 얼마인가, 그걸 찾아 나가서 용량 개념을 설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상한 섭취량입니다. 이 상한 섭취량을 남자, 여자 모두 하루 2g으로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미국도 2g으로 설정해 있고 우리나라 식약청도 이를 받아들여서 하루 2g을 비타민C 1일 상한 섭취량으로 설정했습니다. 비타민C 1일 권장량은 전 세계적으로 하루 60mg에서 100mg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괴혈병 예방이라는 그러한 비타민C 용량 개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항산화제의 개념이 도입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용량으로 비타민C의 항산화 작용을 많이 바란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괴혈병 예방이라면 하루 10mg으로도 충분한 그러한 용량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1일 권장량 설정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로저 윌리엄스는 1950년대에 사람처럼 비타민C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니피그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기니피그가 정상적으로 성장 발육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비타민C의 양이 개체와 개체 사이에 20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교해 보자면 하루 1g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하루 20g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는 그러한 상대적 용량 개념입니다. 하지만 서양의학에서 이러한 상대적인 용량 개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일 권장량 설정은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병에 도움을 준다거나 질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그러한 치료약의 개념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비타민C 포화도를 혈중 농도만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체내에 얼마만큼의 비타민C가 적절한 용량이냐, 이것을 혈중 농도만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표는 사람의 인체 조직 100g당 얼마만큼의 비타민C가 들어있나 하는 것을 밀리그램 단위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혈액 속에는 얼마나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을까요? 맨 아래 그 혈장으로 가봅시다. 0.4에서 1.0 이 정도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반면에 인체 내의 다른 각 조직들을 보십시오. 스트레스를 받으면 즉각 반응하는 부신, 거기에 보십시다. 거기에 30에서 40입니다. 혈액에 비하면 그 적게는 30배에서 많게는 100배에 가까운 양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뇌하수체, 간, 뇌, 췌장, 수정체 모두 혈액 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양이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혈중 농도만으로는 그 사람에게 충분한 비타민C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비타민C 일일 상한 섭취량을 설정할 때 그 의학이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어느 용량에서 위장관 부작용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장관 부작용이라면 속이 쓰리다거나 아니면 설사를 한다거나 그러한 부작용이 몇 g에서 일어나나 하는 것을 문헌 조사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3g에서부터 위장장애를 느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2g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부작용 없이 복용할 수 있는 비타민C 용량, 그런 개념으로 일일 상한 섭취량을 설정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부작용이, 그러니까 위장관계에 부작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류의학이 이러한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무리 찾으려 해도 비타민C를 메가도스로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찾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비타민C는 안전한 물질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또 하나의 용량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장이 견뎌내는 비타민C 최대량이라는 용량 개념입니다. 닥터 캐스카트라는 미국의 한 의사가 만들어낸 이 용량 개념은 한 사람에게 필요한 비타민C의 최대량은 그 사람이 설사를 일으키기 직전의 용량이다 하는 이러한 개념입니다. 닥터 캐스카트는 2만여 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타민C 분말을 투여해 본 결과 한 사람이 설사를 나타내기 직전의 용량, 그러니까 닥터 캐스카트에 의하면 그 사람에게 제일 적절한 용량은 사람마다 다르고 한 사람에게 있었어도 그 사람이 정상적일 때와 질병에 빠져들었을 때 그리고 그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도표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도표입니다. 도표에 나와 있듯이 정상적일 때는 하루 4g에서 15g 정도를 하루 4회에서 6회 정도 분산 투여했을 때 아무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감기, 심한 감기, 독감 여러 질환에서 보듯이 감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하루 30g에서 60g, 감기가 심할 때는 60g에서 100g 이상을 10여 차례에 걸쳐서 분산 투여했습니다. 바이러스성 간염을 봅시다. 거기 보면은 하루에 투여한 비타민C 분말의 양이 30g에서 100g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암질환에서도 15g에서 100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용량을 암에서는 하루 4번에서 15번, 간염에서는 6번에서 15번, 하루 100g에 달하는 비타민C를 투여해도 설사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도표는 닥터 캐스카트가 발표한
비타민C 투여 시의 증상 완화 도표입니다. 가로변이 비타민C 1일 경구 투여 용량이고 세로변이 증상입니다. 증상이 어떻게 소실되나를 관찰했을 때 이 증상들이 여러가지 질환들로 한 증상들이 소실되는 곳은 비타민C가 설사를 나타내는 용량에 거의 근접했을 때, 거의 90%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 증상 완화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실을 나타낸 도표입니다. 검은 선으로 직선으로 가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그것이 증상입니다. 그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 소실이 나타나는 시점은 그 전보다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다이아리아 해서 설사가 나타나는 곡선이 위로 올라가 있지요. 그 검은 선이 아래로 내려오는 검은 선이 증상이 내려가서 소실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 점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위에 붉은 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비타민C를 투여했을 때, 적은 용량을 투여했을 때는 아무런 증상의 해소가 없다가 설사를 일으키는 그 용량이 거의 근접해 갔을 때, 90% 수준에 도달했을 때 증상이 갑자기 그렇게 소실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타민C로 어떤 질병 치료에 도움을 받으려면 충분한 양의 비타민C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 메가도스의 중요성이 이 도표를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 부작용으로는 부적절한 용법으로 인한 위장관 부작용이 거의 전부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복용 방법과 용량을 잘 조절해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타민C 치유력이 잘 나타난 질환들을 들어보자면 첫째, 간염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닥터 카스카트는 간염은 비타민C가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질병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처럼 바이러스성 간염은 비타민C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 그리고 헬리코박터 감염을 동반한 위염, 당뇨병, 관절염,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이에 더불어서 여기에 나열하기 힘들 정도의 수많은 질환들이 비타민C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중에서도 암질환에 대한 비타민C의 효과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는 시험관 실험을 통해서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증명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기니피그와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도 비타민C의 항암 효과는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보고에서도 비타민C의 항암 효과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에게 있어서 체내에서 비타민C가 빠르게 소실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기 암 환자의 증상들이 비타민C 결핍 증상인 괴혈병 환자들이 나타내는 증상과 아주 유사하다. 그래서 비타민C가 암 환자에게 결핍되어 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에게 비타민C를 투여해 보면 일반인들에 비해 장이 견뎌내는 비타민C 용량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C 정맥 주사와 메가도스 비타민C를 경구 투여했을 때 암 환자들에게서 확연한 증상의 호전이 나타나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많은 의료인들이 이미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비타민C 치료법을 시행하기 시작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가 항암 효과가 있는 암치료제라는 사실이 세상에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이 사진에 보이는 라이너스 폴링, 오른쪽에 있는 라이너스 폴링과 왼쪽에 있는 영국의 외과의사 유한
카메론, 이 두 사람이 영국에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타민C 항암 효과를 보는 임상 실험을 시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도표가 유한 카메론과 라이너스 폴링이 영국의 베일 오브 레번 병원에서 시행했던 임상 실험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서 보듯이 비타민C 치료군은 대조군에 비해서 치료 불가 판정이 난 이후의 생존 기간이 더 길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랜 기간을 생존했고 그 삶의 질도 높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 각 암질환에 있어서 비타민C 치료법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그 선이 비타민C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고, 그 검은 선으로 곡선으로 이어진 그 선이 대조군 환자들의 그 선입니다. 그래서 보듯이 난소암, 직장암, 기관지암, 위암 모두에서 비타민C를 투여받은 환자들은 대조군에 비해서 더 긴 생존 기간을 나타내었습니다. 대장암, 방광암, 신장암, 유방암 환자에 있어서도 비타민C 치료법을 받은 환자들이 그 생존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도표는 일본의 후쿠오카 도리카이 병원에서 시행한 임상 실험의 결과입니다. 이 병원은 모든 환자들에게 비타민C를 투여했는데, 한 그룹은 저용량의 비타민C를 투여하고 나머지 한 그룹은 고용량의 비타민C를 투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를 했더니 비타민C를 많이 투여한 환자들에서, 암 환자들에서 그 생존율이 높고 생존 기간이 길었다는 것을 이 도표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라이너스 폴링은 영국에서의 임상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주류의학에 비타민C 임상 실험을 줄기차게 요구하게 되고, 주류의학은 이를 받아들여 메이오 클리닉에 비타민C 임상 실험을 시행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메이오 클리닉은 두 번의 비타민C 임상 실험을 통해 비타민C의 항암 효과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고, 세상은 비타민C는 항암 치료제가 아니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메이오 클리닉의 임상 실험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비타민C 항암의 비밀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라이너스 폴링과 유한 카메론의 임상 실험이 비타민C 정맥 주사나 이러한 공격적인 비타민C 치료법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이너스 폴링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주류의학에 비타민C 임상 실험을 요구했었더라면 아마 지금쯤 비타민C 치료법은 주류의학의 한 치료법이 되어 있으리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미국에서 비타민C 정맥 주사법의 치료법 프로토콜을 만들어낸 미국의 리오단 클리닉입니다. 리오단 클리닉은 한 독지가의 기부를 받아 설립되어서 미국의 의사 닥터 리오단이 그 토대를 다지고 거의 30년이 넘는 세월을 비타민C 정맥 주사를 환자에게 시행해 오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의 비타민C 정맥 주사 요법이냐 하는 것을 정립한 클리닉입니다. 이 도표는 미국의 리오단 클리닉에서 암 환자들에게 비타민C를 정맥으로 투여한 후 그 비타민C 정맥 투여가 끝난 1시간 뒤에 혈액을 채취해서 그 혈장을 암세포에 투여했을 때 암세포의 반응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투여했을 때
이 네 가지 암세포주, 췌장암, 피부암, 대장암, 골육종, 이 모든 암세포에 있어서 암세포의 사멸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보실 때 각 색깔별로 암이 소개되어 있는데, 췌장암의 경우에는 100mg/dL, 그러니까 혈액 100ml당 10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을 때 암세포가 거의 모두 사멸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세포주 모두 400mg 수준에서는 모든 암세포주가 사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mg 수준에서는 그 피부암, 저희 흑색종입니다. 피부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들에서는 50% 이상이 모두 사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타민C가 암세포를 죽이는 것은 이 실험만으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야 됩니까? 이미 사람의 혈액을 채취해서 그 혈액 속에 있는 비타민C가 암세포를 죽인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는데, 이를 다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다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그러한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사람에게서 보여줬다면 이제 환자들에게 옮겨놓을 사례가 정당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타민C 정맥 주사가 나타내는 그러한 작용과 효과들은 여기에 직접 비타민C 정맥 주사를 암 환자의 치료에 이용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와 계시니, 이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직접 질문하시고 그 대답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비타민C 정맥 주사를 투여하면 즉각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암 환자들에게서 통증이 줄어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암 환자의 통증은 암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아주 커다란 요소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의 효과를 아주 객관적으로 서양의학이 바라보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한 부분이 암 환자의 통증 제어 부분입니다. 암 환자가 느끼는 통증은 그 자유기에 의한 부분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데, 비타민C가 메가도스로 혈액을 통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잡히면서 암 환자에게 진통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비타민C 치료법을 비롯한 여러 자연물을 이용한 치료법들을 공부해 오면서 하나의 그 의학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리독스 의학론이라는 것인데, 컴퓨터가 0과 1이라는 두 언어로 모든 프로그램을 가동하듯이 사람은 산화와 환원이라는 두 언어를 통해서 모든 생명현상과 소통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비타민C의 항암작용을 들여다보고 거기에는 확연히 다른 두 가지 항암작용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음항암제, 양항암제로 나누고 음량을 통해서 비타민C의 효과를 나누어 책에 기술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미국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비타민C나 여러 자연물의 효과를 이야기할 때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왼쪽이 음량도입니다. 동양인인 우리들에게는 익숙한 그 음량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서양인들에게 산화와 환원을 오가는 한 물질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 리독스라는 말은 환원을 뜻하는 유닥션, 거기서 RED 세 글자를 가져오고, 옥시데이션, 산화를 뜻하는 그 단어에서 OX를 가져와서 리독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동양의 음량
논이 서양에서 리독스로 만난다, 그런 뜻으로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고 East meets West 그렇게 하면서 강연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태극기와 그 2002년 월드컵 때 이 장윤정 씨가 월드컵 옷을 입고 노래하는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이러한 음양에 익숙해 있다. 그 태극기, 그 태극 문양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음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 여러분들의 문화 속에서도 음양이 살아있고 여러분들도 이미 이 음양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줍니다. East meets West 그러면서 이 펩시 로고를 보여주는데, 그러면 이 미국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이렇게 음양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강연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펩시는 대한민국 정부에 이 로열티를 내야 된다고 그렇게 농담도 하면서, 최근에 그 펩시 로고가 바뀌었는데 내가 그 로열티 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바꿨다고 그렇게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강연을 부드럽게 해서 이어갑니다. 이것이 비타민C의 화학 구조식입니다. 왼쪽이 온전한 형태의 비타민C이고, 비타민C가 전자 두 개를 주고 산화되었을 때 이 오른쪽의 산화 비타민C가 됩니다. 비타민C의 항암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환원형의 비타민C와 산화형의 비타민C가 하는 행동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환원형의 비타민C는 항산화제이고 전자를 내어줄 수 있고 세포 내의 리독스를 음으로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서 세포 분할을 유도하고, 그리고 이 비타민C는 비타민C 전달체를 통해서 세포 내로 유입됩니다. 반면에 제가 양항암제라고 부르는 산화형 비타민C는 산화 촉진제입니다. 그래서 이 산화형 비타민C가 세포 내로 들어가면 전자를 탈취하기 때문에 세포막이나 여러 세포 내 소기관을 파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항암제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리독스가 양으로 치우치게 되고 세포 삼위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화형 비타민C는 환원형과는 달리 비타민C 전달체를 통해서 세포 내로 들어가지 않고 포도당 전달체를 통해서 세포 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참 신비로운 것은 암세포는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 전달체 숫자를 늘립니다. 그런데 이 양항암제라고 제가 표현하는 산화형 비타민C가 이 포도당 전달체를 통해서 암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저는 이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에 비유합니다. 항암제는 아주 온순하고 사람을 돕는 그런 그 이론 비타민C입니다. 근데 이 이론 비타민C가 산화되게 되면 이처럼 헐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헐크가 참 신비로운 것은 이 정상적인 세포 주위에서는 많이 생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헐크는 정상적인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그 세포 속에 있는 글루타치온이나 여러 항산화제에 의해서 쉽게 항암제인 환원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암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이미 암세포 내에 존재하는 많은 그 자유기와 유해산소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산화 촉진제로 계속 작용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게 됩니다. 예, 이 슬라이드가 비타민C 항암작용을 음량으로 나누어서 그 서머리한 것입니다. 요약한 것인데, 환원형의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이나 여러 암세포가 뿜어내는 효소들을 억제하는 그런 억제제를 생성해서 암세포를 그 조직에 국한시켜서 암세포가 전이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반면에 양항암제는 비타민C가
암세포 주위에서 산화형으로 바뀌면서 과산화수소가 나오고, 이 과산화수소와 산화 비타민C가 암세포 내로 들어가서 암세포를 타격하게 됩니다. 자연에는 많은 항암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항암제들을 음량 항암제로 맞춰서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항암제, 중성 면역 항암제, 양항암제로 나누었습니다. 항암제는 비타민C, 글루타치온, N-에스틸시스테인, 알파-리포산, 수소수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고, 중성 면역 항암제는 비타민 D, 베타-글루칸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으며, 양항암제는 산화 비타민C, 그리고 고전적인 항암제, 그리고 과산화수소, 알파-리포산, 그 중에서도 산화형, 그리고 레트릴 같은 물질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항암제는 세포 내에서 항산화제로 작용하면서 세포 내를 음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세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유해산소와 자유기를 처리해내면서 세포를 온전하게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양항암제는 이에 반해 세포를 양전시킵니다. 그래서 세포 내를 더욱 유해산소와 자유기가 난무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세포 독성을 야기하게 되고, 그 세포 독성이 암세포를 사멸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중성 면역 항암제는 인체 내의 면역 시스템, 면역 세포들을 자극해서 이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를 처리하게 만드는 그러한 항암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항암제를 적절하게 함께하면 그 항암작용의 시너지를 얻어서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 태블릿 사진입니다. 왼쪽이 환원형의 온전한 흰색 비타민C이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산화가 진행된 비타민C의 사진입니다. 비타민C는 산화되면 미색을 띠다가 산화 정도가 심해지면 진한 갈색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산화된 비타민C는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이렇게 산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사진은 비타민C 캡슐 사진입니다. 이 강연이 끝나고 비타민C 캡슐 만드는 법을 직접 보여드릴 텐데, 이 비타민C 캡슐은 비타민C 분말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메가도스를 하기 위한 제재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C 분말에는 크리스탈형과 파우더형이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것이 설탕가루 같은 입자를 가지고 있는 비타민C 크리스탈입니다. 비타민C 파우더에 비해 입자가 조금 굵은데, 비타민C 캡슐을 만들기에는 파우더보다 더 낫습니다. 이 사진이 비타민C 분말 중에서도 밀가루 같은 입자를 가지고 있는 비타민C 파우더입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는 이러한 비타민C 파우더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떠한 비타민C 분말을 구해야 하고 어떤 종류를 구해야 하는지는 이 강연이 끝나고 이어지는 그 시간에 하병근 박사를 사랑하는 모임 분들이 나와서 다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비타민C 분말을 복용할 때 이용하면 간편한 방법입니다. 비타민C를 복용할 때 저는 이러한 스푼 세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1티스푼, 티스푼 하나를 대략 4g 정도로 보고 4분의 1 티스푼을 1g, 2분의 1 티스푼을 2g, 2분의 1 테이블 스푼을 6g, 테이블 스푼 하나를 12g,
대략 그러한 용량 기준을 해서 비타민C를 분말로 복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방법을 쓰시면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비타민C 정맥 주사액입니다. 비타민C, 그러니까 산 형태의 비타민C와 중탄산 나트륨을 섞어서 비타민C를 중화한 비타민C 정맥 주사액입니다. 이것도 강연 후에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 궁금하신 것을 물어보시면 여기 나와 계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비타민C 체험 사례 책자가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힘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분들을 만나보면서 아래와 같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폐종량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암질환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이 조절되어 가요. 그 다음에 희망을 찾았어요. 비타민C 치료법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는데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 중요한데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했듯이 여기에 폐종량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생로병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질환이 우리들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리고 암질환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이 조절되어 가요. 우리가 또 어떤 일을 당해서 또다시 그러한 고통이 우리들에게 찾아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찾은 희망, 이 희망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했듯이 우리가 여기서 종량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진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가 여기서 희망을 보았고 희망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연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아래와 같은 책들을 쓰면서 한국의 비타민C 치료법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의료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통해서 한국에 내가 말하는 치료법들이 전해지기를 원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비타민C 치료법을 한국에 전하기 위해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비타민C 면역의 비밀과 비타민C 항암의 비밀을 출간했고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국에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비타민C 치료법이 한국의 의료인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강연을 마무리합니다. 슈바이츠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달에 이르려는 욕망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 발 아래에 피어있는 꽃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자연에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치유력이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러한 자연에 눈을 돌려서 새로운 치료법들을 찾아서 환자들의 곁으로 옮겨 놓읍시다. Cure sometimes, heal frequently, help every time. 저는 이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가끔 완치도 하고 자주 치유하지만 의학은 항상 환자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비타민C 치료법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모든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치료법입니다. 이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은 평생을 저를 위해서 사신 분이십니다. 투병하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두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러한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의 심정으로 나와 계신 분들, 그리고 가운데 서 있는 저희 모습, 투병하는 환자의 모습으로 나와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면서 이 강연을 마칩니다. 비타민C 분말 복용법을 정립한 닥터 캐스카트, 그리고 비타민C 정맥 주사법을 확립한 닥터 리오단, 그리고 여기에 나와주신 하병근 박사를 사랑하는 모임, 그리고 닥터 하 클리닉 네트워크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 강연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